지난 영상에서는 우유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도 논란이 많은 또 다른 주제인 두유, 콩, 두부,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생리와 여성 건강 전반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나 SNS 보면 어떤 데서는 콩은 여성 호르몬에 좋다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두유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무조건 끊어라 라고 하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헷갈려요.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된장은 괜찮고 두유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입니다. 리사니 또 찾아뵙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잘했죠. 오늘만 목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콩은 모두에게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에요. 결국 또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 이제 좀 짜증나죠, 여러분? 근데 두유랑 콩도 진짜 그렇게 봐야 할 수밖에 없어요. 콩의 종류라든지 형태, 총 섭취량, 얼마나 가공했는지, 농축은 얼마나 시켰는지, 유전자 변형인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분명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파면 팔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몇 년 전에도 깊이 디깅을 하다가 와,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지?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지? 몰라. 그냥 적당히 먹지 뭐.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엔 저처럼 혼란스러운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감히 너가 뭔데 이걸 얘기해? 싶은 분들을 위해 저의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양리학을 전공했고 논문도 써보고 제약회사에서도 오래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논문이나 연구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동시에 실제 임상에서 보이는 반응, 개인이 자기 몸에서 직접 겪는 경험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구 결과와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런 주제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로만 나누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파서 제 몸을 회복해온 사람으로서 그게 양약이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치유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오면서, 그리고 지난 7, 8년 동안 정말 다양한 한국 여성분들을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가까이에서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을 상담하고 코칭해오면서 사람마다 몸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내 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제 말 들으세요가 아니라 여러 자료들과 실제 경험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내 몸 기준으로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돕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여성분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챙기려고 이제 순수 서리태 콩들을 매일 마셨는데 원래 거의 18일 주기로 정확했던 생리가 6일이나 밀렸다. 업체에 문의했더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바꾼 건 두유밖에 없다. 이럴 수 있냐?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좀 불안하죠.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 내 몸은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검색해보면 콩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두유가 자궁에 안 좋다.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생활도 규칙적이고 다른 건 거의 바뀐 게 없었는데 유독 두유를 매일 마셨던 게 이 시기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몸은 생리할 것처럼 가슴이 붓고 딱딱해졌는데 정작 생리는 안 하고 평소보다 PMS도 심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한 달 동안 먹었던 두유를 끊었더니 6일 만에 생리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진짜 두유 때문인가 싶었던 거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자기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해외 사례나 상담이나 코칭 과정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이걸 그냥 괜한 소리로 넘기기는 어렵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두유와 생리 얘기는 언젠가 꼭 다뤄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저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 4주 정도 처음에 이제 매일 두유를 마셔봤어요.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250, 300ml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평소에도 제가 이제 두부라든지 청국장 가루라든지 검은콩 가루 같은 걸 좀 좋아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먹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두유까지 같이 먹은 경우 총량으로 보면은 꽤 많은 콩을 먹었었어요. 한 달 동안.
저 나름대로 깨끗하고 유전자 변형이 아닌 두유를 골랐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도 조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전 주기가 34일이었다면 저는 이제 보통 30일에서 35일 왔다 갔다 하는 주기였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이제 주기인 경우에는 늦으면 39일, 40일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전 이유를 알아요. 월경 코치로서 매일 두유를 마셨던 달은 36일로 길어졌고, 그 다음엔 두유를 매일 마시지 않았고 이제 오트랑 같이 섞어서 마시던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스킵했다든지 이랬던 달에는 다시 이제 33일로 돌아왔어요. 참고로 여담이지만 오트밀크도 사실 그렇게 막 건강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우유를 못 마시다 보니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제 다른 건 깨끗하게 먹는 편이지만 좀 커피 마실 때는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3, 4주 정도, 한 달 동안 이제 두유를 매일 마셨더니 그때는 37일까지 또 가기도 했어요. 물론 여기에도 스트레스나 다른 변수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유와 콩이 원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생활 패턴이 막 똑같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제 몸에서는 두유나 콩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셨던 주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생리량도 평소보다 좀 많았던 느낌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턱드름이 심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당분간 두유를 좀 끊어보고 가루 형태의 이제 콩 제품은 조금 많이 자제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이제 생리주기나 생리량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연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실제 연구들 중에는 가임기 여성에서 콩이나 이소플라본 섭취 후 월경주기가 평균 약 1.05일 정도 길어졌다고 보고한 메타 분석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1일 정도 늘어났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일 늘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 차가 컸을 테고, 어떤 참여자는 3일, 어떤 참여자는 일주일 정도 길어졌거나 반대로 짧아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 멀쩡했는데 이것도 맞을 수 있고, 나는 진짜 생리주기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도 무조건 단정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연구마다 콩이나 이소플라본 양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참가자 몸 상태도 다르고 연구 설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일부 여성에게서는 실제로 생리주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콩이나 두유의 용량, 제품 형태, 원래 나의 호르몬 상태라든지 장 상태라든지 식단, 스트레스, 체중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갈 게 있는데, 실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은 악당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체내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을 모방하는 제노에스트로겐, 즉 환경 호르몬과는 또 다르죠. 환경 호르몬은 악당입니다. 가끔 온라인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거의 문제의 근원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화된 설명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뼈를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유지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근육을 생성시켜주고 기분, 수면, 뇌 기능, 생식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갱년기나 폐경, 만경 초기에 몸이 확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에스트로겐의 장점을 많이 잃기 때문이에요. 물론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즉 몸 안에 너무 많은 경우에 이제 PMS, 생리전 증후군, 유방통, 감정기복, 두통, 생리과다, 생리통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balance. You know what I'm saying? 너무 적어도 문제고 상대적으로 너무 우세해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콩 이야기 역시 에스트로겐을 무조건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에 좀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콩에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다 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인 게, 콩에는 이소플랍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파이토에스트로겐,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름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 에스트로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하자면 진짜 실력 있는
주전 선수라기보다 비슷하게 생긴 아주 약한 베타 선수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세포마다 호르몬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소플라본도 거기에 약하게 앉을 수,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에스트로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에스트로겐이 작용할 자리를 먼저 낼름 차지를 해서 그 작용을 반대로 누그러뜨리는, 즉 약한 항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항은 반대라는 뜻이죠. 이 개념을 또 선택적 수용체 조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패스.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서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강한 에스트로겐 작용을 완충해줘서 생리량이 많거나 PMS가 심하거나 에스트로겐이 너무 세게 작용하는 느낌의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고용량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농축 된 두유라든지 대두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단백질 바, 이소플라본 보충제 같은 형태로 계속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너무 항작용 쪽으로 가서 배란이나 생리주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설명 하나 더. 여성 호르몬 전문가 닥터 라라 브라이드는 식물들이 초식 동물의 번식력을 떨어뜨려서 과도한 방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진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얘기를 해요. 또 인간은 곡물, 콩류, 씨앗류를 오래 먹어오면서 이런 물질에 적응해왔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두유, 두부, 된장, 낫또, 쌀면콩 이게 다 같은 콩은 아니에요. 하버드 자료를 참고해보면 두유 한 컵은 이소플라본이 약 6mg 정도 들어가 있고 소프트한 두부 85g은 약 20mg 정도, 에다마메 반 컵은 16, 템페 85g은 30, 낫또 85g은 70, 간장 한 큰술은 거의 0에 가까운 0.02mg 수준이에요. 즉 같은 콩 식품이라고 해도 실제 이소플라본 양은 꽤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유는 브랜드 차이가 큰 편이라 다른 자료에서는 한 컵당 3에서 50mg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이 말은 같은 두유 한 팩이라도 고용분이 높은 두유는 일반 제품보다 더 진한 편이라서 이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마셨던 건 고용분이라 더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M으로 주신 그분도 서리태콩 100%였기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같은 성상에서 보면 안 되겠죠? 가끔 두유 한 팩 마시는 거랑 매일 고함량으로 마시는 것, 아니면 매일 고함량 이소플라본 보충제나 대두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먹는 건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 자료를 보면 연구에 쓰인 고용량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하루 40에서 318mg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런 보충제는 루틴하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두유를 볼 때도 무가당인지 유전자 변형이 아닌지 하루에 몇 팩 먹는지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콩 속의 이소플라본의 장점과 리스트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가임기 여성에서는 식품을 통한 파이토에스트로겐 섭취가 약한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면서 에스트로겐 대사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생리량이 많은 분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배란이 억제되거나 프로게스테론 생성에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생리주기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가끔 생리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이 거론이 돼요. 여담이지만 저도 채식, 비건식 했었을 때 생리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제 몇몇의 이제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비건 지향식을 하셨을 때 생리불순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콩 자체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원이 될 수 있고 산업형 가공 대두나 초가공 제품 형태로 많이 들어가면 반대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처럼 면역 반응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질환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즉 PCOS, Polycystic Ovary Syndrome, 이 경우에는 이소플라본이 인슐린 민감성, 쉽게 말해서 혈당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작은 근종은 조금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종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환경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조직이라서 에스트로겐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메타 분석에서는 성인기에 높은 콩 이소플라본 노출이나 영아기 대두 기반 분유 노출이 이후에
자궁근종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약 19% 정도 위험 증가가 보고된 연구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먹으면 무조건 커진다가 아니라 연관성을 본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근종이나 뭐 성근증, 월경 과다, 유방통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량 섭취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방암과 콩의 관계는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아시아, 동양인들 식습관 안에서 식품 형태 콩 섭취가 보호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있었고 또 하버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식품 기반 콩을 먹는다고 해서 유방암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렵다에 가까워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두부, 된장, 낫또 같은 식품과 고함량 두유, 고용량 추출물이나 보충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갑상선과 장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갑상선. 콩이 갑상선에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갑상선 peroxidas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예요. 어느 연구에서는 콩의 이사플라본이 이 효소나 요오드 이용에 영향을 줘서 갑상선 기능을 살짝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또 하버드 자료를 보면 하버드 자료가 꽤 많네요. 대두 보충제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약간 올릴 수는 있어도 실제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크게 바꾸지는 않다고는 정리는 해요. 그래서 콩은 갑상선에 무조건 해롭다가 아니라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가 부족한 상태거나 갑상선 약을 먹고 있거나 두유나 콩을 너무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자는 쪽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건강이 평소 좋지 않은 분들 꽤 많으세요. 소화불량이 있으시다든지 자주 가스가 찬다든지 뭐 복부 팽만이 있으시다든지 콩을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 장이 예민해서 가스가 잘 차고 콩 같은 것만 먹으면 이제 더부룩함이 심한 분들은 콩이 좋은 단백질 원이라고 해도 좋은 식이섬유라고 해도 내 몸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식이섬유가 많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잠시 콩류를 좀 포함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조금 줄여보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고기나 해산물 쪽으로 좀 바꿔보시거나 현미밥보다 흰밥처럼 조금 더 소화가 편한 탄수화물로 조절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장이 한창 안 좋았을 시절에 콩만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고 배가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 상태를 먼저 회복을 시키고 괜찮아지시면 소량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결국 장도 좋은 음식이면 무조건 잘 받아들여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런 몸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상태가 아닌데 막 억지로 밀어 넣으면 좋은 음식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폐경기, 완경한 여성은 또 상황이 조금 달라요. 가임기 여성은 원래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약한 항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폐경기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신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서 오히려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메타 분석 중에는 콩 이소플라본이 안면 홍조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연구도 있어요. 다만 야간 발한, 이제 자면서 이제 겪는 식은땀 여기에는 확실히 개선된다는 증거는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폐경기, 이제 완경 여성에서는 가임기와는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콩 그렇게 많이 먹는데 호르몬 문제나 유방암, 자궁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본 여성들도 그런 질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연구를 보면 정통적인 식품 형태 콩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무조건 올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해롭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더 낮은 위험과 연결된 결과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일본도 콩을 두부, 미소, 낫또처럼 음식으로 먹어왔던 건데요. 결국 같은 콩이라도 발효가 됐는지 농축된
제품인지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강조드리면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논쟁이 계속 뜨거운 핫한 옥살산과 피트산, oksalic acid은 phytic acid 얘기도 아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것도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 두 가지 이제 옥살산, 피트산 요 아이들은 이게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똑똑한 애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뭐 장이 예민하다거나 고옥살산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이제 두부와 일부 두유는 1회 분당 옥살산이 10mg 미만으로 낮은 편인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콩가루, 뭐 분리 대두단백, 뭐 대두분말 같은 건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뭐 조리 과정, 뭐 특히 삶기가 이제 수용성 옥살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도 있고 물론 조리한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서 이 부분은 완전히 또 흑백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품 기반의 적당한 콩 섭취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장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특히 고농축 뭐 콩가루나 단백질 파우더 쪽을 좀 더 조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효된 콩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템페, 나또, 된장, 미소 같은 전통 발효 콩은 고도로 가공된 산업형 콩 제품과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성분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나또처럼 이제 비타민 K2가 풍부한 식품은 뼈 건강에도 좋고 칼슘 대사 측면에서는 장점이 이야기되기도 해요. 또 피트산, phytic acid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아연 같은 이 미네랄이 있죠. 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빈혈이 있으시거나 영양 상태가 좀 약한 분들은 콩 제품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지 않은 게 좋아요. 다만 발효식품은 이런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데 발효 과정에서 피트산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콩은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인지, 얼마나 자주 먹는지, 나는 원래 결석 위험군인지, 장이 예민한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Context matters. 오늘의 영어 단어 Context matters. Everyone got it? Good. 자, 그럼 누가 특히 더 조심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주기가 들쭉날쭉하거나 불순이 있으신 분, 두유나 콩을 먹고 나서 생리주기, 생리암, 유방통, PMS, 피부 트러블 같은 변화가 반복적으로 있으신 분,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 부족이 의심되거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 당연히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고함량 이소플라본 제품, 단백질 파우더, 고용분 두유, 고단백 콩 제품을 자주 드시는 분, 임신 준비 중인 분,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 가족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남성이나 아이에게 고용량 대두를 장기간 주는 경우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두부, 된장, 나또 같은 콩식품을 적당히 드시고 가끔 두유 한 잔 정도 곁들이는 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적당량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 이제 너무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괜찮다던데? 보다 내 몸이 진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가능하면 먹은 음식들도 한번 일지처럼 적어보시고 생리, 가스, 더부룩함, 피부, 붓기 같은 변화도 같이 관찰을 해보세요. 건강식도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유불급입니다. 그럼 핵심만, 현실적인 팁만 좀 알려줘요, 리사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바디. 첫째, 가능하면 식품 자체의 형태로 드세요. 두부, 적당한 두유, 발효콩 식품처럼 음식 상태로 먹는 건 비교적 낫고 농축된 분리대두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바, 이소플라본 보충제는 아주 가끔만 드시거나 드시지 마세요. 둘째, 내가 하루에 총 얼마나 먹고 있는지 보세요. 아침에 서리태콩 두유, 점심에 두부나 템페, 간식으로는 대두 단백질 바, 저녁엔 된장국, 거기다 보충제까지 들어가면 본인은 나 그냥 조금씩만 먹은 것 같은데 싶어도 총량 자체는 생각보다 꽤 높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잘 인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1대1 코칭을 할 때 제 관찰일기를 이제 툴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거기 다 모든 걸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저 이렇게 자주 섭취하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저 이렇게 적게 먹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는지 몰랐어요.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세요. 꼭. 셋째, 제품 차이를 꼭 보세요. 같은 두유라도 무가당인지, 고영분이
높은지, 단백질 강화 제품인지, 유전자 변형이 아닌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비GMO, non-GMO 제품을 우선 추천하고 싶어요. GMO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가공 원료로 많이 쓰이고 농약 노출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굳이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덜 가공된 non-GMO, 비GMO 쪽이 더 낫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각자의 선택이긴 합니다. 넷째, 몸 반응을 기록해보세요. 2주에서 4주 정도 섭취량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꿔보면서 생리양이라든지 색깔, 기간, 생리통 여부, 가슴 통증, 피부, 부종, 기분 변화를 같이 기록해보세요. 몸의 반응에 의외로 가장 빠르게 힌트를 줄 때가 많아요. 와우! 다 왔어요, 여러분. 마무리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유약콩은 모두에게 무조건 해로운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가임기 여성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월경 주기가 평균 약 1일 길어지는 경향이 관찰됐지만 개인차가 크고, 그리고 콩의 이소플라본은 상황에 따라 약한 항에스트로겐처럼 행동할 수 있고, 고용량에서는 배란, 생리, 갑상선 쪽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작은 근종이나 성근증, 내막증, 장 건강 문제, 갑상선 질환, 신장결석 고유형군, 생리주기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특히 콩 종류, 형태, 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non-GMO, 덜 가공된 콩 제품, 발효콩 쪽을 더 권하고 싶어요. 콩 자체보다 어떤 콩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주제는 저도 파면 팔수록 더 단순하게 말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일부러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식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논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실제 경험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주제도 또 it depends 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가 대충 얼버무리는 말이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제품 형태와 섭취량을 진짜 다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두유와 콩 논란을 한 번에 최대한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두유나 콩을 드시고 몸 반응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다만 댓글은 어디까지나 경험 공유로만 봐주시고 너무 겁먹기보다는 내 몸 반응을 차분히 기록하면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콩도 분명 이런 점도 많거든요. 또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거나 이해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들이 정해준 답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여러분이 내 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논란을 다뤄드리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생리, 월경, 운동 관련 주제도 더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같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코백메이 리스는 이제 바이.